예, 계속하겠습니다. 미시 첫날인데 조금 빨리 한 감은 뭐 있기는 있는데, 뭐 다 그 정도는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책을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지나면서 교과서 위주로 쭉 보다가 또 문제 가고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실전 200제 33페이지를 보시면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 방금 본 거가 나와 있는데 33페이지 잠깐 보세요. 소비자 값의 효용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효용함수 봤더니 2분의 x, y네요. 그러면 x, y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함께 소비해야 효용이 증가하는 소비자다. 값의 무차별성을 정확하게 그래프로 나타내봐라. 꼭지점의 궤적이 어떻게 생겼어요? y 이퀄 2분의 1x. 그것만 첨점의 궤적만 그리면 되겠죠? 거기로부터 L자형을 쭉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 소득이 10만 원이고 가격이 X제는 1,000원, Y제는 500원으로 주어져 있다. 두 재화에 대한 보통 수요를 구해라. 이렇게 수치를 개척을 정확하게 줬을 때는 보통 수요를 어떻게 구하냐면 일반식을 먼저 구하세요. 일반식을 먼저 구하라고. 그래서 거기 보통 수요 한번 옆에 한번 구해봐요. 넘기지 말고 보통 수요를 구해봐. 옆에. 첫 번째 조건식은 뭐예요? y 이퀄 2분의 x. 두 번째 조건식은 뭐예요? pxx 플러스 pyy 이퀄 m. 두 번째 식에다가 첫 번째 식을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x, y를 찾으세요. 찾아봐요. 일반식을 찾았으면 거기다가 X제 가격 1,000원, Y제 가격 5,500원, 그 다음에 M은 10만원 다 집어넣어 보시면 X, Y제 보통 수요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식을 그냥 다 찾아서 그냥 연립을 해버리지 말고 일반식을 찾고, 경제학입니다. 수학이 아니라. 그래서 일반식을 찾고 그 다음에 보통 수요를 찾으세요. 소득이 일정할 때 3번 보니까 X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가격 소비 곡선을 구해라. 가격 소비 곡선의 궤적이 어떻게 생겼어요? 꼭지점의 궤적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소득 소비 곡선과 연결 곡선을 구해라. 소득 소비 곡선도 똑같이 꼭지점의 궤적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연결 곡선 구해보면 되겠죠? X제 보통 수요를 구해야 X제 연결 커브를 알 수 있고, Y제 보통 수요를 구해야 Y제 연결 커브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 정도야 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형태를 다 봤고, 그 소비자의 최적 선택과 관련해서 준선형 효용함수를 지금 하나 볼 건데요. 52페이지 거기 펴놓고요. 실전 200제 52페이지 펴놓고, 그 다음에 자료는 47페이지입니다. 자료 47페이지. 거기 준선형 효용함수. 자, 효용함수, 대표적인 효용함수 형태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vx 플러스 y. y는 선형이고요. vx는 뭐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뒤에 봤더니 v 프라임 x 한 번 미분했더니 0보다 크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요 v 프라임 x라는 게 x 0보다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떤 함수를 효용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무슨 효용함수예요? 한계 효용함수죠. 한계 효용이죠. 그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 무슨 말이에요? x제 소비량이 증가할 때 효용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거죠.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물어보면 안 되겠죠. 몇 번이에요, 지금? 3번, 4번? 4번. 네. 준선형 효용함수입니다. 준선형 함수는 선형 함수가 리니어 펑션이고 준선형은 코사인 리니어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준선형 함수의 대표적인 형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vx 플러스 y. 요거는 물론 y는 선형인데요. 이건 무슨 함수인지 안 주어졌어. 그런데 그 뒤에 단서를 주고 뭐라고 했냐면 x를 한번 미분해 봤더니 0보다 크더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x제로 구성되어 있는 x제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효용은 증가하는 거니까 요거는 공리 중에 단조성을 의미한다. 단조성. 단조성이라는 것은 더 모어 더 베터. 소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형함수도 소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용이 증가하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선형인지 비선형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이걸 두 번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값이다 이거죠. 두 번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은 한계 효용을 한 번 더 미분하면 한계 효용의 체감인지 일정인지 체증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는 거야?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거야. 한계 효용이 언제 체감을 해? 효용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진다. x의 소비량이 늘 때.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할 때 한계 효용이 체감하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할 때 무차별선이. 무차별선이 선형이면 어때요? 한계 효용이 일정하지. 그래서 적어도 선형은 아니라는 거야, 이제. 요거 보니까. 그러니까 비선형이지. 그래서 선형과 비선형이 섞여 있는 함수를 이거를 준선형, 코사인 리니어 이렇게 부른다. 이 준선형 함수 중에 이 비선형 함수의 대표적인 형태가 로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ln x 플러스 y 뭐 이렇게 보통 줘요. 이게 이제 준선형 함수의 형태인데 우리의 관심사는 먼저 MRS가 어떻게 생겼을까 보는 거고요. MRS XY 어떻게 생겼을까요? MRS는 물론 MUY면 MUX인데 미분이 이 함수가 가능하냐 이 말이죠. 가능합니다. 로그 함수 이거 미분 가능해요. 그리고 미분 가능하니까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자, 요 효용함수를 잘 들으세요.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걸로 하든 아래 걸로 하든 상관없어요. 요걸로 일단 해보면, 일반식으로 해보면, y로 미분하면요, 요 y로 미분하면 얘는 1이고, 요 y로 미분하면 뭐예요? y가 안 들어있으니까. 상수의 미분값 제로야. 이거 1입니다, 그래서. 요 x로 미분하면 요걸 하겠죠. 요게 MRS야. 자, 요 MRS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수요를 구하기 위해서 효용 극대화 조건을 한번 활용해 보자. 이 보통 수요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 하에서요? MRS XY 요거와 PY분의 PX 요게 맞아떨어지면 효용 극대화가 달성된다는 것이고 자 이걸 그대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MRS 값은 어떻게 생겼어요? MRS XY는 요게 V 프라임 X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요게 py분의 px하고 맞아 떨어지면, 요 py px 맞아 떨어지면, 자, 잘 들으세요. 요게 뭐라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요 인디퍼런스 커브, 무차별 곡선의 접선. 요거의 기울기에 절대치를 씌운 거야. 요게 MRS야. 그 MRS가 잘 들으세요. 요 py분의 px, 요 재화의 상대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써놔? 재화의 상대 가격에 영향을 받아. 그러면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일정하면,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일정하면, 요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도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응? 두 번째는요, 이게 효용극대화의 해 보통수요인데요. 효용극대화 조건을 달성하는 이 효용극대화의 해가 요 조건 하에서 지금 성립하는데요. 이 조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 V'X와 P'X가 지금 같은 상태에서 보통수요를 구하게 될 텐데, 그때 그 보통수요는 요 M이라는 변수고요. 소득 M이라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효용극대화 조건에 요라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중에 이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효용극대화의 소득이 변해도 효용극대화의 X제 소비량, 요 V'X, 요 X제 소비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소득 변화에도 불구하고 X제 소비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인컴 컨섬션 커브가 수직선 형태로 나오는 근거가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금 잠깐 정리를 바로 해버리면 보통 수요의 특징인데, 이게 XY 두제와 평면에 최초의 예산선이 이렇게 하나 있다 합시다. 그리고 요 점이 무차별선이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낸 상태에서 효용극대화의 해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X제 소비량은 X0만큼, Y제 소비량은 Y0만큼 소비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소득이 늘었다고 해봐. 그러면 바깥으로 이렇게 소득이 늘면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다고. 이런 소득이 아무리 변해도 효용극대화 조건을 달성하는 X제 소비량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줍니다. 이런 점이 선택점이 되고 이런 점이 선택점이 된다는 거예요. 요게 무차별선이 여기를 지나가게 되고 여기를 지나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A점, B점, C점 이렇게 A점, B점, C점 이렇게. 그래서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 요 PY분의 PX,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일정한 상태에서, 요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소득 변화 시 나타나는 소비 선택점의 궤적인 뭐가 인컴 컨섬션 커브가 이렇게 수직선 형태로 나옵니다. 수직선 형태로. 자, 이게 언제까지 계속이 될 거냐면 여기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예산선에서도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 여기까지. 그런데 소득이 꼭 여기 이 수준에서 유지되나? 이것보다 더 작을 수 있잖아. 그러면 소득이 더 작으면 이렇게 예산선이 아래쪽으로 들어갈 것이고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요 마이너스에 뭘 선택할 수는 없어? YJ 소비량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무차별 곡선을 그려서 여기를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디를 선택해야 돼?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예산에서 이런 점을 선택할 수는 물론 없어요. 이런 점을 선택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산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예산 여기 이 0점을 중심으로 이런 형태의 인컴 컨섬션 커브가 도출이 됩니다. 이렇게
특이한 형태의 ICC가 도출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나중에 언제 쓰냐면 똑같이 뭐 조세나 보조정책이나 리베이트나 뭐 이런 다 씁니다. 이런 특징들을, 준선형 효용함수의 특징들을. 만약에 방금 이제 VX라는 걸로 봤는데 요걸로 보게 되면요. 효용함수가 lnx 플러스 y 이런 효용함수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요거 MRS는 어떻게 되냐면 MRS xy는 MUY분의 MUX y로 미분하고 x로 미분했을 때 각각 y로 미분하게 되면 얘는 1이고요. 요건 상수의 미분값은 제로니까. 그 다음에 x로 미분하면 요거 한번 미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x로 뭘 미분해? d ln x를 미분해. 이렇게. 이거는 뭐라고요? dx분의 dlx. 어떤 수의 로그가 취해져 있고 그것으로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라는 로그 미분 공식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로그 미분 공식이라 했어. 두 번째는 이 MRS하고 뭐가 맞아떨어지면 PY분의 PX가 맞아떨어지면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고 이게 일식. 두 번째는 PXX 플러스 PYY 이퀄 M이라는 두 번째 조건이 충족이 돼야. 왜 이렇게 충족이 돼야 된다고요? maximize U 해가지고 subject to 이렇게 해가지고 그 최적화식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일개 미분 조건을 찾아봤더니 얘가 나와. 두 번째는 예산선상에 점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수요를 도출하는 방법인데 이 보통 수요를 도출할 때 첫 번째 식은 요 x분의 1하고 py분의 px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첫 번째 식을 우리가 한번 써보면 MRS는 x분의 1이니까 MRS xy는 요 x분의 1이고 요게 py분의 px와 맞아떨어지면 이게 일개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게 pxx pyy 요 이 식에다가 요걸 집어넣어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우연히 나중에는 이제 x를 구하면 px분의 py가 됩니다. 근데 요걸 일일이 다 예산선에 집어넣어도 나중에 x를 구해보면 또 px분의 py야. 그래서 똑같구나. 그냥 x의 보통 수요는 그냥 px분의 py로 여기서 그냥 하지. 이렇게 하면 두 개 조건식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차별성과 예산선이 접한다는 거 하나의 조건식만 가지고 구했기 때문에 보통 수요를 구한 게 아니고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 넣어줘야 한다고? 예산선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 pxx 플러스 pyy equal m 요게 두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다고? 뭘 구해서요? 여기 x를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y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쓰면 px, x 대신에 뭘 쓴다고? 요 px분의 py를 쓰고 플러스 pyy equal m이 될 것이고 px가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지. 그러면 py가 공통이야. 자, py로 묶으면 여기는 1만 남고요. 여기는 뭐가 남아? y가 남지. equal 여기가 m이죠. 자, 1 플러스 y는 뭘로 나눠야 돼? 요 py분의 m 이렇게 나누고 1이 우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요게 yj의 보통 수요야. 그리고
x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x 스타 x의 보통 수요는 똑같아요. 요 y가 py분의 m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넣어버리면 y를 넣어버리면요.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봐요.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pxx 플러스 y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py분의 m 마이너스 1이지. 요렇게 집어넣고 equal m이죠. 이거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금 일순환 하기는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했을 때 그냥 한꺼번에 하고 나중에 이해 다 못해도 나중에 또 하면 돼. 여기 보면 py가 소거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pxx 그리고 여기는 m 마이너스 py가 되죠. 그렇죠? 여기가 pxx 플러스 m 마이너스 py가 될 것이고 우변은 m이 있어. 특이하게 m이 소구가 돼버리네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x를 찾았더니 x의 보통 수요는 요 py는 우변으로 넘어가고 px로 나눠야 되지. 그래서 px분의 py라는 이런 x의 보통 수요가 나옵니다. y의 보통 수요를 구했고요. 이렇게 xy의 보통 수요를 구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집에 가서 몇 번 해봐야 돼.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2순환 3순환까지 들어도 못한 사람도 많아.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yj의 수요 함수를 보통 수요를 봤더니 어떤 특징을 갖냐면 요 yj 가격과 yj 수요량 간의 역관계에 있는 수요 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xj 가격과 x의 수요량 간의 역관계 수요 법칙은 항상 성립을 해. 그런데 여기는 소득 m이 증가할 때 yj 수요량도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소득이라는 변수가 전혀 이 변수가 포함이 없어요. 그래서 소득이 늘면 yj 소비량은 증가하는데 이 소득이 변해도 xj 소비량은 전혀 영향을 안 받아. 이 소득이 늘면 yj 소비량만 증가하지 xj 소비량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릴 때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리적으로도 도출해야 되고 그래프로도 저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인데 효용함수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를 다 했고 선형함수 같은 경우를 선형함수는 거기 146페이지 선형함수가 있는데요. 그 선형함수가 똑같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형함수는 무차별 곡선도 선형이고 예산선도 선형이니까 기울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좀 자세히 하겠지만 선형함수는 간단히 볼 수 있겠습니다. 효용함수가 가장 간단하게 x 플러스 y 이런 건데요. 요 a분의 x 뭐 플러스 b분의 y 뭐 이런 식이야. 간단한 것은 u equal x 플러스 y 뭐 이런 거 이런 건데 요렇게 대표적인 형태가 이런데요. xy 두제와 평면에 자 예산선의 기울기는 딱 정해져 있어. py분의 px라고.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여기 예산선이야. 기울기가 py분의 px야. 물론 앞에 마이너스 값이죠. 그런데 이 예산선보다 뭘 잡아둬 버리면요. 얘를 잡아두면 효용이 일정한 궤적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지. 그래서 간단한 걸로 그냥 우리가 하면 이걸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y equal 뭐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u 바죠. y equal
마이너스 x 플러스 u 바야. 그 말은 y x 평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은 우하향하는 선형직선이라는 거죠. 여기를 우리가 정리하면,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y 이퀄 뭐예요, 이거는?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a분의 1 x 플러스 b니까 b를 다 곱하면 a분의 bx죠.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x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x.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인 우하향하는 선형직선이야. 물론 뒤에 절편값 뒤에 붙어있지. 관심이 없고. 하여튼 요 마이너스 a분의 bx니까 요 기울기의 크기하고 예산선 py분의 px의 기울기의 크기가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더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 이렇게 우하향 선형직선인데 이게 인디퍼런스 커브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예산을 갖고 있을 때 이걸 선택하겠어요? 이걸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효용은 가장 높은 걸 선택할 거니까 무차별선은 가장 바깥으로 밀어내야 효용이 가장 커지지. 그래서 이걸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점을 선택할 거야. 뭐가 더 클 때?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클 때 X축이 솔루션이 된단 말이에요. 구석회가 된다. 구석회가. 만약에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어. 뭐보다 작아? 얘보다 작지. 그런 경우는 여러분 이런 점을 선택하겠어요? 이런 점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밖으로 밀어내서 이런 점을 선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이 선형 함수로부터 도출된 요 재화는 효용 극대화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코너 솔루션 구석회라는 거야. 그 콜루 솔루션이 X축이냐 Y축이냐는 뭐가 정해?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냥 바깥으로 밀어내. 일단 밀어내. 가장 효용 극대화니까. 이거 가장 바깥으로 밀어내. 그래서 ICC는 잘 들으세요. 요런 예산선화에서 예산선이 또 바깥으로 나갔어. 그러면 이런 무차별선사에서는 더 바깥으로 또 밀어낼 거니까 또 여기서 생길 것이고 또 밀어내면 더 여기 생길 거고 그래서 X축이 뭐가 되겠어요? 이런 경우는 X축이 뭐가 돼? ICC가 되겠죠? 인컴 컨섬션 커브가. 이런 노란색이면 뭐가 인컴 컨섬션 커브가 되겠어? 요 Y축이 인컴 컨섬션 커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XJ, YJ 가격이 변하게 되면 선택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X축에서 Y축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예산선의 기울기와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할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들은 다 봤고요. 소비자의 최적 선택까지 전부 다 봐버렸고 몇 가지만 좀 더 확인을 할 텐데요. 응용 파트는 내일 좀 더 하기로 하고 그 교과서 몇 군데를 좀 체크를 하면서 이론적인 정리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최적 선택이 지금 5장인데요. 5장 거기 5.1에 별표하고 예산 제약식 지금 계속 했어요. PYX, PYY, PXX equal M. 이 오른쪽에 명목 소득 적어놓고 명목 소득이 일정할 때 그 명목 소득을 가지고 두제와 소비 지출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예산 집합이 나와 있고 예산선이 나와 있고 그 예산선이 좀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 집합 내에서 소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단조성 때문이라 그랬어요. 단조성. 소비자의 기본 공리다. 소비를 더 할 수 있는데
적게 하는 예산 집합 내에서 소비하지 않는다. 99페이지 보면 소득과 가격의 변화와 예산선에서 소득 변화 옆에다가 ICC 써놓고 가격 변화 아니죠. 지금 여기 아직까지는 지금 뒤에 최적 선택이 좀 또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건 다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냥 넘겨버리면 되고 100페이지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거기다 별표를 하고 100페이지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거기다 별표를 하고 그 부분만 보면 되겠어요. 5장에서는 거기 2점 찾아보세요. 오른쪽에 101페이지 2점 2점에서 끌어내서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맞아떨어지고 있죠. 끌어내서 써나 MRS XY equal PY는 PX 그리고 D점에서는 또 끌어내서 D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가파르게 나와야 되지?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그 끌어내서 MRS하고 PY는 PX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표시하십시오. MRS XY D 이게 PY분의 PX보다 어때? 더 크지? 오른쪽 화살표. MUY분의 MUX PY분의 PX보다 크죠? 오른쪽 화살표. PX분의 MUX PY분의 MUY 부등호 방향이 PX분의 MUX가 크죠? 오른쪽 화살표. XJ 소비량 증가 YJ 소비량 감소. 그래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D점이 2점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조건을 얘기했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소비량 조정이 이루어져야지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는지 그걸 계속 묻고 있다 이거예요. 그 대충 쓰면 안 되고 그 102페이지 가보시면 5.3에도 별표, 5.4에도 별표, 5.4가 중요합니다. 5.4가 어떻게 해석이 된다 그랬어요? MUX는 XG 한 단위 증가에 따른 효용 증가분인데 PX로 나누면 뭐라고? 1원당. 그 밑에 밑줄 그으세요. 이 식은 쌀에 지출된 1원당 한계 효용이 옷에 지출된 1원당 한계 효용과 같아야 효용 극대화가 달성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 효용 극대화의 조건, 의미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앞에서 본 5.3이다, 5.4나 효용 극대화 조건이 성립하면 소비자의 효용은 자동적으로 극대화되는 것일까? 밑줄. 요거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나요? 아니죠. 1개 조건, 2개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동적으로 충족되지는 않아. 왜 자동적으로 충족되지가 않아요? 무차별성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해야 되는데 오목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목해버리면. 그 뒤에 104페이지 잠깐만 넘어가 봐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무차별성이 있죠. 그 G점 찾아봐요. G점. 그 실선의 검은색 예산선상에서는 G점에서 효용보다는 바깥에 I점이나 H점으로 가면 효용이 훨씬 더 커지니까 접하는 그 G점에다 뭐라고 써놔야 돼? MRS XY equal PY분의 PX는 써놔야 되지. G점에다. 그 효용 극대화 조건이 달성된다고 해서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예외고 두 번째 앞으로 다시 넘어와.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비자의 효용이 결코 극대화될 수 없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나와 있는 게 답부터 말하면 이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효용 극대화 자동 보장 아니다. 이 조건이 충족 안 된다고 해서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 두 번째 설명을 다시 104페이지 넘어가 보면 J점 찾아봐요. J점에서는 예산선을 밖으로 쭉 뽑아내면 뭐 이런 식이야. 요게 지금 J점인데 무차별성이 어떻게 생겼어요? 무차별성이 이렇게 생겼네. 밖으로 끌어내면 이렇게 생겼다고. 요 접선의 기울기하고 요 접선의 기울기하고 안 맞아.
코너 솔루션에서는 항상 그래.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충족이 안 돼? MRS하고 PY분의 PX가 같지 않습니다. 항상 같지가 않아. 코너 솔루션에서는. 그래도 이전보다 효용이, 이런 예상을 가지고는 이전보다 효용이 더 커질 수 있는 점은 없어. 그러니까 효용 극대화점이지.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103페이지는 그 이제 1개 조건과 2개 조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밑에서 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그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 부록에서 증명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건이 왜 필요하지 않느냐를 앞에서 밑줄으세요. 밑에서 세 번째 단락에 무차별 곡선의 기본적인 성격을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성격을 말하는 것을 기억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무차별 곡선의 밑줄. 이렇게 가정을 해버려가지고 아예 이게 조건이 필요 없게 만들어버렸다 이것입니다. 무차별성 원점의 오목한 효용함수를 우리가 무차별성을 아예 그냥 버려버리도록 그래서 이게 조건을 검토하는 짐을 덜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104페이지 가보면 5.3에 소득과 가격 변화와 최적 선택에서 소득 변화 시 최적 선택은 ICC, 가격 변화의 최적 선택은 PCC 이렇게 했고 다 우리가 했으니까 이거 뭐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전혀 없을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봐라? 못 그릴 리도 없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효용함수를 줬을 때 어떻게 그려지는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필요가 전혀 없겠고요. 115페이지 보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는데 네트워크 효과 이것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행 효과 116페이지에 유행 효과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어떤 사람들의 소비 행위에서도 어느 한 집단의 사람들이 유행을 이끌면 다른 사람들이 이에 따르는 것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러 가면 나도 덩달아서 사러 가는 그런 경우 그런 거를 유행 효과,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 보면 물건 가격이 20에서 15로 물건가 게임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사람들이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당연히 소비량을 늘릴 건데 제가 소비하면 나도 같이 소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덩달아 소비하게 되면 A에서 B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A에서 C점으로 가버리면서 훨씬 더 소비량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유행 효과의 동그라미, 순수한 가격 하락 효과의 동그라미. 그래서 밴드웨건 효과를 가정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해진다는 것이죠. 탄력적으로 변한다는 거지. 수요의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죠. 속물 효과는 정반대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노우 이펙트.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들어 버려. 내가 혼자 소비할 때 굉장히 만족도가 컸는데 갑자기 옆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왔다. 그 다음 날부터 안 입어버리는 거죠. 속물 효과, 스노우 이펙트. 대체 효과, 소득 효과에다 별표를 하고 지금 우리 거시경제학 하면서 뭐 자세하게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계속 얘기했고 거기 그 119페이지에 세 번째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대체 효과 쌀 가격이 내렸다면 쌀이 상대적으로 싸졌다면 더 싸진 것을 더 많이 소비하고 비싸진 것을 더 적게 소비하는 것을 대체 효과라고 그러고 실질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는데 그게 소득 효과고 실질 소득 변화에 따라 소비량을 증가시키면 그 재화를 정상재라 그러고 실질 소득 변화에 따라 소비량을 감소시키면 그걸 열등재라 그러고 제일 밑에 대체 효과는 밑줄 그으세요.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불변인 상태에서 밑줄 긋고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불변인 상태에서 그 실질 소득의 불변인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효용이 일정한 상태를 실질 소득 불변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최초의 소비량을 유지하는 것을 실질 소득이 불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슬러츠키의 견해고 하나는 힉스의 견해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슬러츠키
방정식을 잠깐 볼 텐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대체효과, 소득효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슬러치기 방정식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용함수에 대해서 다 했고요. 지금 소비자의 최적 선택에 몇 번이에요? 그냥 번호 그냥 쭉 가겠습니다. 필기조교는 열심히 쓰느라고 바빠 지금. 네. 몇 번이라고 해야 돼? 응? 5번? 6번? 네.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다. XY 두제와 평면에 예를 들어서 X제 가격만 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예산선은 이렇게 가파른 예산선이 있을 것이고 이게 라인 제로, 새로운 예산선은 L1, 라인 1. 이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다. 자, 이 가격 하락했을 때 항상 가격 전체가 가격 변화가 X제 소비량에 미치는 효과는 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 효과를 찾는 방법은 소득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찾는다. 다시 말하면 소득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을 보상이라고 그러고 컴펀세이트, 이 보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소득 효과를 제거하고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 다시 말하면 대체 효과를 찾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보상이라는 것은 실질 소득 효과를 제거하는 과정을 보상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슬러츠키 컴펀세이션, 슬러츠키가 있고 또 하나는 힉스식의 보상이 있다. 힉스 보상이. 이 슬러츠키 보상은 소득 효과를 제거하고 남은 것이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최초의 실질 소득을 최초의 구매점, 최초의 소비점을 소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실질 소득이 일정한 상태라고 얘기한 것이고 가격 변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최초의 효용으로 돌아가면 실질 소득이 일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힉스다. 자, 그러면 최초의 소비점으로 간다고 하면 보상을 할 때 한 점을 찍으세요. 한 점을 찍어. 그리고 거기까지 요 변화 이후의 가격선을 어디까지 최초의 소비 선택점까지 되돌리면 실질 소득을 제거한 것인데 어떻게 제거한 거다? 슬러츠키 생각에 따라 제거한 것이다. 두 번째는 힉스에 따라 제거를 하게 되면 힉스는 이제 무차별 곡선까지 되돌리는데 접할 때까지 항상 힉스식의 보상은 지출액이 가장 적다. 다시 말하면 최소 지출액을 통해서 최초의 효용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쪽으로 항상 떨어집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떨어져. 굳이 이걸 길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이제 길게 표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슬러츠키의 보상선하고 힉스식의 보상선을 보면 힉스식의 보상선이 항상 안으로 들어온다 이거지. 지출액이 적어. 그래서 무차별선으로 연결을 해보면 최초의 소비 선택점 A점 그리고 이 힉스 보상의 선택점을 가지고 뭘 연결해야 돼? 효용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무차별선을 연결을 하면
최초의 효용 수준이고요. 효용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실질 소득이 일정한 상태에서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 가격 변화 효과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따른 X제 소비량 변화죠.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이런 대체 효과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 X 제로에서 X 더블 프라임, 2 프라임까지. 이중수 M책에 있는 그 기호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뭐 X 제로, 1, 2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자, 그 다음에 요 B점에서 수직의 점선을 끌어올려서 소득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소득 효과가 있다고 하면 요 우측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런 점이 C점인데요. C점. 여기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무차별선을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효용은 I1. 여기까지 가버리면 요게 X 프라임으로 표시가 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무차별선을 잡아두고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 여기 요 가격에서 무차별선을 잡아두고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 요게 대체 효과.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실질 소득 변화. 그 말은 예산선이 L, 요 H 예산선과 요게 나란한 예산선이기 때문에 뭐가 변화 없이, 상대 가격은 변화 없이 순수하게 소득 변화 시 나타나는 소비량의 변화. 이게 소득 효과.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를 나누어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나누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를 방금 얘기했고 대체 효과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X 여기요. X0에서 X2'까지 가는 건데 따져보면 X2'에서 뭘 뺀 거야? X0를 뺀 거죠. 소득 효과는요. 소득 효과는 뭐죠? 요거죠. X'에서 X2'을 뺀 거잖아. X'에서 X2'을 뺀 거야. 이게 소득 효과야. 그러면 전체 가격 효과는 뭐죠? 요 전체에서 뭘 뺀 거지? 요걸 뺀 거잖아. 그러니까 X'에서 X0를 뺀 거예요. 이렇게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가격 효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슬러츠키 방정식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 뒤에 넘겨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122페이지 제일 밑에 슬러츠키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넘어가시고 12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거기 5.13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수식 쭉 정리가 앞에 이 그래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슬러츠키 방정식은 우리가 앞에서 본 가격 효과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수식으로 보여준 거에 불과합니다. 뭐 별게 없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금 그랬는데 이걸 수식으로 표현해 봤더니 하나는 X'에서 어디까지? X0까지 요거요. 대체 효과는 요 X 뭐에서? 요 2'에서 X0까지. 소득 효과는 요 X 뭐요? 소득 효과는 X'에서 X2'까지. 요거다. 결과적으로 X제 소비량의 변화인데요. 가격 효과라는 것은 요 가격의 변화에 따른 최종적인 소비량의 변화 효과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때는 요 예산선과 예산선에 이 명목소득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요 명목소득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가격 효과야, 이거는. 명목소득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거를 자세히 따져보기 위해서 요것도 델타 X고 다 델타 X입니다. X제 소비량의 변화인데 요거를 이제 각각 좀 구분하기 위해서 효용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X제 소비량의 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거는 소득이 일정한 상태에서 효용의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질 소득이 일정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굳이 교과서에서는 요거를 이제 R로 쓰고 있고, 나중에 실질 소득과 명목 소득이 구분이 전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지금 가격이 변화했을 때 나타난 효과이기 때문에 가격 변화 시 이렇게 씁시다. 전체를 요 PX, X제 가격이 요 변했을 때 X의 소비량의 변화인데, 여기서는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 명목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래. 이게 가격 효과의 전체.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X제 가격이 변했는데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요? 효용이 일정한 상태, 효용이. 플러스 요거는 뭐가 변했는데, X제 가격이 변했는데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요? 뭐가 일정한 상태? 실질 소득이 이제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표시를 안 하고, 요게 대체 효과하고 이게 소득 효과다 이 말이죠. 근데 요거가 이제 가격 효과인데, 가격 효과고 요거는 효용이 일정한 상태에서 무슨 효과? 대체 효과. 가격 변화 시 나타나는 X의 소비량의 변화.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 효용이 일정한 상태에서. 무차별선을 잡아두고 이 말이에요. 근데 요게 문제예요, 요게. 요거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면, 요거를 소득 효과라는 것은 가격 변화 시 나타나는 소비량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득 효과는 가격이 전혀 변함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가격이 변함이 없어. 그래서 실질 소득의 변화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델타 PX의 변화에 따른 요 소득 변화, 그리고 그 소득의 변화에 따른 X제 소비량의 변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PX, X 이렇게 해서 소문자 쓰니까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이 두 단계로 나눠야 된다, 이거 소득 효과를. 그래서 X제 가격이 변했을 때 실질 소득이 얼마나 변하냐, 그 실질 소득의 변화가 X의 소비량을 얼마나 변화시키냐, 이 두 단계로 나눠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요 뒤에 게 말이죠. X제 가격의 변화에 따른 실질 소득의 변화가, X제가 가격이 상승하면 예전보다 소비자가 어때요? 시장에 똑같은 돈을 들고 나가더라도 X제 가격이 상승하면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죠. 실질 소득이 감소하잖아. 그래서 이거의 변화 방향과 얘의 변화 방향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단 말이지. 반대 방향으로. 요게 떨어지면 얘는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요거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에요. 요게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얘가 나와 있는데 그 얘를 하나만 좀 보세요. 뭐 다른 뭐 라면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5.16 보세요. 5.16 바로 위에, 만약 소비자가 현재 쌀 150단위를 소비하고 있다면, 밑줄, 쌀을 150단위를 소비하고 있다면 쌀값이 1원 내렸을 때 소비자가 절약할 수 있는 지출액은 얼마예요? 1원 더 싸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단위마다. 그러면 150원을 절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출액을? 그러므로 쌀값 하락에 대한 실질 소득의 증가는 최초의 이 재화의 소비량에 해당하는 화폐액만큼 절약할 수 있는 거죠. 내가 150단위를 소비하고 있었는데 150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델타 PX분의 델타 R을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단 말이죠. 최초 X 소비량만큼 절약할 수가 있어. 실질 소득을.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X가 된다. 요거가 뭐가 돼? 마이너스 X가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걸 다시 써보면 요거 그대로 가격 효과, 요 그대로 대체 효과, 요건 그대로 나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요거 대신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요거 대신에 뭐가 나와? 마이너스 X. 그리고 곱하기, 뭐예요 이게? 델타 N분의 델타 X, 이렇게.
소득 효과.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슬러츠키 방정식인데, 만약에 X제 가격이 여기처럼 지금 하락했을 때 X의 소비량은 물론 증가할 거예요. 이 가격이 하락하면 X의 소비량은 증가할 거야. 그런데 대체 효과는 X제 가격이 하락하면 X의 소비량은 반드시 증가하죠. 대체 효과는 항상 저렴한 거 많이 쓰고 비싼 거 적게 쓰기 때문에 이건 방향이 항상 마이너스 값이야. 요거도 마이너스 값이고요. 요것도 항상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게임은 요거 말이죠. 요 마이너스 X 그리고 델타 M분의 델타 X라는 거 요거요. 요게 어떨 때는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 합해졌을 때 요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요런 경우가 정상제라고 하면요. 재화가 정상제. 정상제는 뭐냐면 소득이 변했을 때 그 재화 소비량이 플러스인 경우예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그 재화 소비량은 증가한다. 이게 양의 값을 갖는다 이 말이지. 그러면 자 보세요. 한 번만 더 써보면 요거는 이런 정상제인 경우는 델타 px분의 델타 x 요게 명목소득이 일정한 상태에서 요게 가격 효과인데 대체 효과는 물론 실질 소득이 일정한 상태에서 델타 px 델타 xu 요게 대체 효과 그리고 마이너스 x 여기가 뭐냐면 델타 m분의 델타 x 이건데요. 좀 그냥 뭐 대문자든 소문자든 그냥 섞어 써버리고 있는데 뭐 섞어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거는 항상 마이너스예요. 가격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은 대체 효과는 항상 마이너스야. 그런데 지금 정상제의 경우는 이게 뭐예요? 플러스죠. 이게 플러스야. 그러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요. X의 소비량 자체는 이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체가 뭐가 되나요? 전체가 마이너스 값이야.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죠. 가격효과 전체가. 그 말은 X제 가격이 떨어지면 반드시 X제 소비량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대체 효과는 어떤 상태인데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 소비량은 늘지만 소득 효과는 요 실질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그 재화 소비량이 늘어버리기 때문에 요게 지금 요 세 가지 형태가 전부 다 마이너스고 나와서 여기가 자 보세요. 오, X 소비량 늘었는데 뭐가 마이너스야? X 소비량 늘었는데 뭐가 마이너스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격의 변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변화 방향이 중요해. 응? X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X 소비량이 늘고 있잖아.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어때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X 소비량이 늘고 있잖아. 그래서 요거와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최종적으로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만약에 열등제라면요. 여기에 열등제라고 한다면 자, 요거는 마이너스입니다. 대체 효과, 요 반드시 마이너스야. 그런데 여기 보면 요거 자체가 실질 소득이 증가에 따라 그 소비량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요거 자체가 뭐가 돼버려? 마이너스가 돼버려.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게 플러스가 돼버리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가 가격 효과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얘가 더 커버리면요 최종적인 가격 효과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지. 반대로
얘가 더 커버리면, 대체 효과가 더 커버리면, 아니 소득 효과가 더 커버리면 이거 마이너스가 돼, 플러스가 돼버리죠. 여기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를 비교했을 때 요게 대체 효과가 더 크면 마이너스고 소득 효과가 더 크면 플러스고, 그런데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요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반대 방향으로 얘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소비량이 감소해 버린다는 거예요. 플러스라는 것은 같은 방향이라니까. 가격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어떤 방향일 때? 같은 방향일 때. 이게 같은 방향일 때 뭐라고? 플러스라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래프를 마지막으로 그려보면 여기다가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XJ, YJ 두 제와 평면에 가격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라인 0에서 라인 1으로 이렇게 L0에서 L1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초의 소비 선택점이 이런 점이어서 보상을 했더니 슬러츠키 보상, 안쪽으로 힉스식의 보상의 이런 형태의 예산선을 우리가 표현해서 라인 2인데 이게 힉스식의 보상이다, 힉스의 보상의 예산선이다 이렇게 하면 무차별선을 연결을 할 텐데요. 대체 효과는 뭐고요? 열등제의 경우는 대체 효과는 마이너스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X 소비량은 늘어야 되지. 뭐 당연히 요 선상에 하나 찍힐 거야. 그런데 소득 효과가 요 플러스야. 그 말은 가격의 변화 방향과 같다는 얘기예요. 가격의 변화 방향이 같아. 그 말은 대체 효과가 오른쪽으로 크게 우리가 점을 찍고 이런 점과 연결을 하고 소득 효과는 얘보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선을 연결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얘보다 좌측으로 가버리기, 여기 최종적으로. 이런 점이 지금 최초의 A점, 그리고 대체 효과를 반영한 선택점, 소득 효과를 반영한 선택점이 이렇게 되면 보니까 쭉 점선을 끌어내려서 최초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효과? 대체 효과. 그리고 여기까지가 소득 효과여서 소득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가격의 변화 방향과 얘가 지금 PX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어서 대체 효과는 요 대체 효과는 다른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고, 같은 방향, 얘 떨어지는데 얘도 떨어진다,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라고 이렇게 변화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소득 효과는 어때요? 플러스고 대체 효과는 마이너스다. 근데 뭐가 커? 대체 효과가 더 크지, 소득 효과보다. 이런 경우를 열등제라고 말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열등제라고 말해. 근데 기펜제는 뭐예요? 기펜제는 최종적으로 선택점이 요거보다 좌측으로 가버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을 가버려요. 그러면 최초의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커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 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텐데, 그래프를 한 번만 더 그려보시면, 여러분 이것도 다 연습이니까 XJ, YJ 두 제와 평면에 이렇게 예산선이 가파른 상태에서 완만한 상태로 이렇게 바뀌었다. L0에서 L1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선택점이 최초의 선택점보다 좌측 가버리니까 너무 치우쳐서 그리지 말고 이렇게 요런 점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가운데점 와서 길이를 그리겠습니다. 여기를 지나도록 이렇게 슬러츠키가 있고 안쪽에 힉스식의 보상에 있는데 너무 뚝 떨어질 이유가 없어. 요 L2의 대체 효과는 조그맣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소득 효과가 얘보다 좌측으로 가버려야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하나 표시할 수 있고,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표시해서 최초의 A점, 여기가 대체 효과를 반영한 선택점, 소득 효과는 여기로 가버렸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체 효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소득 효과. 이렇게. 여기가 X0, X2', X'. 이렇게 가면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이렇게 가면 무슨 효과? 소득 효과. 그래서 소득 효과가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지금 이 위에 지금 잘 들으세요. 여기를 좀 정확하게 좀 분리를 해주시면, 세 번째는 깊은 재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대체 효과가 마이너스고 소득 효과가 요 플러스인데 물론 이제 소득 효과가 이게 마이너스인 게 정상재라 했고 요 플러스인 건데 요 대체 효과가 더 큰 경우 아까 요런 경우요. 요 대체 효과가 더 큰 경우 소득 효과보다. 그 다음에 깊은 재는 요 대체 효과보다 요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요 아래쪽의 경우는 마지막 깊은 재 열등재 중에서 깊은 재화가 있습니다. 열등재 중에서 깊은 재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재는 전통적인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가격이 하락했는데 그 재화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해 버렸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그 125페이지의 마지막 5.18 거기다 별표를 하나 듣고, 슬러치기 방정식은 가격 효과와 대체 효과 그리고 소득 효과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식이다. 미시경제학에서 분석에 여러 가지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응용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또 문제들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거고, 보상 수요 곡선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부분 보상 변화, 대등 변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 보상 수요 곡선부터 내일 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뭐 이 정도 하면 시험을 봐도 뭐 되지 않을까? 잠깐만요. 내일까지 하고 모레 시험 보겠습니다. 내일 시험 안 봐요. 내일 시험 안 보고 내일까지 소비자 선택이론 거기 응용 파트까지 다 하고 불확실성도 하고 그 다음에 모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내일 목요일인데 원래 시험 봐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조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